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쓸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신 유라겸 스폰서님, 그리고 이 행사에 저를 정말 모자르지만 초대해 주신 이초원 이 그레이스 그룹의 수장이신 이초원 스폰서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리고요. 또 더불어 이제 저에게 많은 또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동기부여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주신 또 이효섭 스폰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처음부터 긴장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많이 떨리고 있는데 떨리지 않은 채 하느라고 제가 또 좀 스트레스를 받나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동종요법인데요. 동종요법이라는 것을 저는 말만 들었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지? 라는 거 깊이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문점에 팁을 준 것이, 그 의문점에 답을 준 것이 유니시티였다. 그래서 제가 동종요법은 그렇지, 이뤄야지 발전을, 앞으로의 미래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번 강의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한 과정에서 정말 커다란 가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징이 있어요. 강의 특징이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줌에서도 계시는 분들도 줌에서도 대답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의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앞에서 김주민 스폰서님께서 제가 어디가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1995년에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병원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사이즈가 가장 컸던 서울 아산병원이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10년 8개월을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10년 8개월 만에 간둔 이유가 있어요. 위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딱 결혼하고 100일 만에 참 남편이 속으로 얼마나 썩었을지 저는 알지만 남편은 되게 두려운 남자거든요. 무서움을 되게 많이 타는데 저랑 신혼여행 가서도 무서운 곳은 못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암이란 진단을 받고 얼마나 가슴을 떨었을지 지금도 상상을 하면 좀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 강의에서도 뭘 이렇게 다 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에 그래도 아픈 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그러면 도움을 이렇게 큰 기회로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이때는 정규직이었죠. 돈을 적당히 벌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프고 나서 관두고 나니까 정규직을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간호사는 그나마 쉬운데 저렇게 큰 병원에 다시 뽑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건교사로 갔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3년이나.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보건교사로 가면서도 비정규직이었는데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95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성인병 하면 60 넘어서 70 넘어서만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랬어요. 소아과 병동을 가니까 태어나서 암을 바로 진단받아가지고 태어나서 3개월 만에 항암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청소년들도 항암을 하는 아이들도 수두룩 빡빡빡 많았어요. 큰 병원이라 더 그랬겠죠. 아픈 일이니까.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40대, 30대가 암을 진단받아서 오는데 그때부터는 두려워지더라고요. 나는 근데 제가 33세 암에 걸렸잖아요. 나는 했더니 나도 된 거예요. 그렇고 이건 좀 아닌데, 그러고 이제 암이 낮은 연령층으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 병원에서 대안을 주지 않으니까. 그죠? 약으로,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로 온 몸을 다 깎아서 뭔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깎기만 하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러고 보건과사를 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질 않아요. 잠자느라 바빠서요. 밤새 뭐 했겠어요? 아이들의 생활 밸런스 깨진 아이들 엄청 많았고요. 동기가 없는 아이들 엄청 많았고요. 제가 특성화고여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동기 많은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에게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통계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살률 엄청 늘었죠. 1등 못한다고 2등 했다고 자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정신적인 문제만일까?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왜 잘 사는 의사 사모님도 우울증에 걸리는데요? 자녀는 서울대 갔대요. 의사 사모님이래요. 바람도 안 핀대요, 남편이. 시댁가도 괜찮대요. 근데 왜 우울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진짜 정신적인 문제를 그럼 난 정신적인 문제를 건드려 봐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직종이 상담사가 됐습니다. 제가 보건교사를 하면서 1년 반 만에 유방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암을 안 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는데 마음을 다스리면 암이 괜찮을까?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대 의사가. 그럼 나는 상담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 볼 거야. 명상도 해볼 거야. 뭐 이렇게 했더니 명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상담사를 공부를 하던 도중에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자. 근데 이렇게 안 내려놔지네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욕심이 그렇게 잘 내려지던가요? 안 내려지죠. 그럼 우리는 암에 앞으로 걸려야 할까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저는 항암 치료하면서 상담사 자격증을 혼자 공부해서 땄어요. 심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 자격을 따면서도 그 뒤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만나니 자해하는 아이들,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 5학년이, 6학년이, 중학생이 팔을 그어서 저한테 상처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한계를 느끼던 와중에 저희 엄마도 심부전으로 박동기를 달고 생활을 하다가 껐떡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픽 쓰러지고 좀 이따 의식 차리고 또 픽 쓰러졌다 의식 차리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뇌로 그 혈전들이 가서 뇌경색이 되신 거예요. 말도 잘 못 하시는데 어느 순간 1년 반이 지나니까 나머지 팔도 못 쓰시는 거예요. 걸어는 다니시는데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죠. 세브란스 갔죠. 삼성병원 갔죠. 그랬더니 삼성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안대를 하고 택시기사에게 안대를 하고 운전을 하라면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MRI를 못 찍으면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의 히포크라테스는 MRI를 찍었을까요? 안 찍고도 예전에 우리 허주는 MRI 찍고 암 진단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의사는 다짜고짜 MRI 안 찍으니까 자기는 눈뜬 봉사란 얘기죠. 안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스스로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싸울 수가 없죠. 왜냐? 전의를 상실했잖아요. 그분들이 싸울 수가 없다고 백기를 드니까 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든 몸을 가진 우리 엄마를 그냥 놔둬야 되나요? 요양원 보내야 하나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동종요법을 만났죠. 그런데 동종요법을 알려면 우리는 인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동종요법은 자연 치유력을 발동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체를 모르면 자연 치유력이 뭐요? 라고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체를 보고요. 동종요법의 의미, 역사, 추세,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이오스 라이프, 그다음에 유니시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인체는요. 뼈로 돼 있고 혈관으로 돼 있고 각종 기관들로 되어 있어요. 인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목적이 뭘까요? 초성 퀴즈. 시옷 지읒. 정답! 생존입니다. 우리 모든 생물들은요, 생물체는요,
생존을 하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이 목적이에요. 왜냐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생존이 목적인데 그럼 이렇게 생존을 목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체는 반응을 할 거냐? 뇌에서 지시를 내리겠죠.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지시를 당연히 내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배워서 하는지 본능적으로 하는지를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 굶어 죽을까 봐 입 옆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죽을까 봐 일단 먹어야 사니까. 자, 그리고 손을 딱 쥐면요, 자기 어디 떨어질까 봐 손을 꽉 쥐어요. 거의 자신의 체중까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쥐기 반사가 본능적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옆에 있는 귀여운 이 아이는 왜 이러고 있나요? 눈에 뭐가 들어갔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본능적으로 손이 가서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눈을 찔릴 것이고 염증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폐혈증 가서 죽을 것이고, 우리 몸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 인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인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아프면 아! 하고 안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을 감아서 그 들어오는 것을 막고요. 그게 다 인체 내에 다 그 뭐라고 해요? 유전자의 DNA에 다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타자 치듯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공룡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을까요? 자연의 환경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던, 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과의 합을 맞추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자연과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해요. 인간은 변해가면서 살면서 항상 그래도 그나마 비슷함을 유지하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연의 반응을 온몸의 DNA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성은요, 뜻이 있어요. 밑에 호메오스테시스, 호메오는 유사한, 스테시스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유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왜? 항온동물이니까요. 변온동물은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기가 몸에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고등동물이라서 우리는 있고 여기에 그냥 조금씩만 변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모빌처럼 어느 한 군데를 딱 치면 전체가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는 지금 한 2, 3초간 변했단 말이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척추측만이라고 하죠. 척추측만일 때 청소년기에 척추측만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척추측만을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너 빨리 변하네? 병원에 데려갔겠죠, 응급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아주 천천히. 그런데 처음에 5도 꺾어졌어요. 그 다음에 10도 꺾어져요. 근데 이렇게만 꺾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꺾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정 부분 꺾어지고 나면 척추측만 진단을 딱 내리는데 10도 이내에 7도 이내로 하면 척추측만 진단은 안 내려요. 그럼 진단 안 내리면 그 사람은 척추측만 아니에요? 척추측만이에요. 이고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어딘가는 눌린단 말이죠. 그렇죠? 눌리면 그 기관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눌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 꾸준히 발생하는 그 지속적인 변화에 내 몸은 그대로 항상성을 변한 채로 유지가 돼요. 불편한지 잘 모르다가 정말 쓰기 힘들 때는 하고 보이콧을 내지르는 거가 우리 인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기능을 한다. 그 피드백 기능은 열이 오르면
뇌에서 열 내려 하고 명령을 내리면 열 내리는 기관들이 따다다다닥 일괄적으로 쫙쫙쫙쫙 반응을 보이죠. 그 다음에 내가 추운데 갔어요? 그러면 추워. 그러면 일괄적으로 열을 올리려고 그 기관들이 명령을 뇌에서 딱 내리면 다다다다닥 하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심혈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아지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연 치유력이 동종요법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자연 치유력이 뭔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혈압만 딱 내리면 나머지 이 모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변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래. 그럼 이러면서 우리 몸은 또 다른 곳이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한 인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의사가요? 아니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분은 눈치 코치가 없어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없고 맨날 의사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의사가 자기보다 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물어보죠. 근데 몰라요. 그러면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래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반응을 급성과 만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급성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못 움직이게. 아프면 우리 안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고 통증을 만들어서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문제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말 안 해주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통증 못 느끼는 사람.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나왔어서 실제로 있어요. 통증 못 느끼면 예를 들면 손이 뜨거운 물에 잘못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어머 너덜너덜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덜너덜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급성일 때에는 내 몸이 반응을 한꺼번에 해요. 이상한 거 먹으면 설사해요. 그 이상한 거 먹으면 토해요. 제가 어느 날 수간호사로 있었던 병원에 딱 아침에 출근했단 말이죠. 근데 한밤중에 입원한 환자가 많지 않은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젊은 여성분이, 젊은은 아니죠, 한 40대나 50대 그 사이였으니까 여성분이 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밤에 내시경도 했대요. 왜? 했더니 저녁을 회를 먹고 한 3, 40분 만에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내시경을 했더니 위 속에 기생충이 꼬물꼬물. 그 내시경으로 기생충을 3마리를 뺐대요. 이런 건 급성. 자, 그 다음에 기침도 급성이죠. 우리 몸에 이물질 들어오잖아요. 그럼 급성. 근데 미세먼지는 이물질인데 우리가 왜 기침을 안 하죠? 너무 작아서 우리의 털이 뭐요? 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뭐요?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성은 뭐냐면 자꾸 쓰던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던지, 그래서 자꾸 다리가 휘던 퇴행성 관절염처럼 만성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 만성병 다 있어요. 변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뒤에서 한 명이 손이 들었네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만성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 몸을 나 만성이에요 하면 뭐 해줘요? 그것을 급성처럼 인식해서 대처만 해준다고요. 그럼 만성의 원래의 목적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PPT를 가져온 이유는 그 그랜드 캐년 계곡인지 어쩐지 제가 잘 여행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자, 코끼리 바위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거 코끼리 바위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뭐 외국에 있는 건데요. 이 돌이 처음부터 구멍이 나 있었을까요? 아니죠. 풍파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내 몸의 변화는 바위에 떨어지는 낙숫물 같아서 계속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고 있다는 것을 인체가 빠르게 알아채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 지금의 시대는 나쁜 환경들이 초미세먼지, 산성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많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떨어져서 화성 가서 살아야 돼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많아서 문제가 나를 해하는 문제가 많아서 화성 가서 살아야 되는데 화성 가서 사실 수 있는 분 지금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해야 돼요. 뭘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팠던 게 위암 유방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암 유방암만 겪었는데 림프 부종 생겼죠? 소화불량 더 어렸을 때부터 만성적으로 있었죠? 변비, 뇌치질, 골반통, 허리통증, 기미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기미, 뭐 자연의 선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요즘 엄청 많아지고 있죠? 비염도 많아지고 있고요. 손톱 갈라지는 거 영양분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만성피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만성피로 유니시티 제품 드시는 분 이외에 이제는 네, 나가면 다들 이러고 다녀요. 눈을 못 뜨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느낀 거 손톱 갈라지는 게 없어졌어요. 정말 만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골반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구내염도 최근 들어서 또 안 생기더라고요. 보통 날도 안 새도 돼. 12시에서 1, 2분만 지나면 신데렐라처럼 그 다음날 입속이 3개씩 터졌거든요. 별명을 신데렐라라고 바꿔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런 질환 하나쯤은 모두 다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뇌경색, 치매, 퇴행성, 디스크, 협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요, 잘라요, 메꿔요. 그러고 나면 인체 회복력이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을 잘라내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었단 말이에요. 인공관절은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인공관절이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하고 동화가 돼야 안 돼요? 다른 물질이잖아요. 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발생을 시켜도 우리 몸은 빨리 알아채기가 어렵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이 들어갔는데 내 몸이 평생 이전에 내 몸이었던 것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갈아지면 어떡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저게 다 가지고 갈아져가지고 쇳가루 떨어지면 어떡하지? 쇠는 아니에요. 근데 쇳가루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항상 불안했어요. 수술을 이렇게 보고 수술한 사람을 몇 년간 보고 있으면서도 그랬어요.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임플란트 붐이죠. 입이 안 좋다 그러면 너는 하나 갖다 임플란트 갖고 꺾고 보험도 해주고 막 하니까. 그런데 과연 임플란트가 나중에 예전에 수은도요 의사가 치료제로 썼어요. 뒤에 이제 저희 동종요법 이제 창시하신 분 얘기도 할 테지만 수은 예전에 치료제로 썼단 말이죠.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병에 수은증도 걸렸고 우리 예전에 예쁘다고 화장 막 곱게 했던 조선시대에 이렇게 막 발라댔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얼굴 막 회색으로 막 변해가지고 막 이상해지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의 폐해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뭐 하냐? 라는 거죠. 눈뜬 봉사 마냥 MRI 안 찍으면 CT 안 찍으면 진단 못 내려준다 그러고 그럼 의사는 도대체 환자를 살리고자 소명을 가지고 하는지 소명 가지고 하는 의사 당연히 있습니다. 뭐 국경 없는 의사에 가서도 봉사하시는 분 많은데 평균을 보자는 거예요. 낫지 못한 질병들이 많다면 연구해서 낫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주고 약 주고 바쁘니까요. 안 바빠도 약 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하고 내가 먼저 의사한테 가기 전에 내 몸에 해대는 것부터 치우고 그런 다음에 내 몸을 잘
문제가 생긴 데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의사와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사가 해결 안 해주면 나 혼자만이라도 고민을 해야겠고, 내가 혼자만이라도 고민이 안 되면 저랑 고민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동종요법, 현대의학과 잠깐 비교를 할 텐데, 저는 도둑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그러면 현대의학은 경찰이에요. 잡아쳐둬요. 없애버려요. 앞으로 그 짓을 못하게. 사형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저는 동종요법을 도둑이 들어왔다고 치면 상담사나 복지사처럼 왜 그랬어? 너 앞으로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어?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잘 됐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정통의학에서는 동종요법은 제약회사가 준 약이 아니라 아니라 뭐 이렇게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리베이트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본인들이 항상 쓰던 습관화된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처방을 하니까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보완하자. 그래서 보완의학이 생겼고, 보완도 했는데 부족해, 대체하자. 그래서 대체의학이 생겼는데, 정통의학, 보완의학, 대체의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어, 통합혀. 그래갖고 통합의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통합의학의 대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동종요법은 처음에 히포크라테스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질병을 치료하는 건 자연 치료하는 의사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인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고 의사는 그 임무를 돕는다고 해요. 근데 그 임무를 약으로, 수술로 없애는 걸로만 하잖아요. 아까 복지처럼, 상담처럼 그려 뭐가 필요해 말하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현대 상황에서 우리는 동종요법에 눈을 좀 돌려봐야 되겠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있다면 우리는 눈을 돌려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동종요법은 비슷한 것들에 의해 질병은 유발되고 그 비슷한 것들에 의해 질병은 치료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 건지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5번도 넘게 봤어요. 왜냐하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처음에 의사의 밥을, 아니 의사래요, 왕의 밥을 해주는 수락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밥으로서 치료를, 식이요법을 하는, 그 다음에는 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술로서 치료를 하는, 두 개를 합치니까 뭐예요? 푸드닥터. 그죠? 푸드닥터잖아요. 근데 저는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부터 푸드닥터가 꿈이었던 모양이에요. 대장금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도 했고요. 식품 영양학을 전문으로 하진 않았지만 가정학과를 가면서 영양에 대해서도 공부를 되게 좀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좀 꽂힌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충실히 앓게 했다는 말이 좀 귀에 박히시죠? 이게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쵸? 충실히 앓게 해요. 필요한 걸 서포트 해주면서 충실히 앓게 해요. 두창이라는 게 천연두 마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은 그 우두 분비물을 바르면서 그걸 이제 치료 백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동종요법의 한 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질환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걸로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자연적으로인 치료 방법을 동종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한네만이라는 분이, 독일 의사예요. 이분이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자꾸 수은을 써.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를 고친대. 왜? 그러고 키나나무를 여기 이거를 추출해서 먹여보고 줄기리, 잎사귀를 다 추출해서 먹여봤더니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대단하죠. 키나나무를 그냥 혼자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말라리아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리아 증세를 보인 사람은 말라리아 증세를 보이는 약물을 먹으니까 낫더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의 법칙을 만들어냈고, 어떤 약물이 어떤 증상을 유발시켰을 때 그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병들은 그 약물에 의해서 치료된다. 즉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
그 유사한 증상의 질병을 치료한다 해서 동종으로 치료한다 개념으로, 동종의 증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동종요법으로 명칭을 쓰면서 항상 유사한이잖아요. 그래서 호메오패시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유사한 고통을 만들어서 치료한다는 의미로 동종요법을 1806년에 이론으로 만들어냈고 그 저서 오르간온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면 그것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환자 몸에 넣어줘요. 그런데 이 넣어주는 그 동종요법의 약물 이름이 레메디인데 그 레메디는 그 우리 허브 같은 거 에센셜 오일 만들잖아요. 그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진하게 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레메디 같은 경우는 설탕 구슬에다가 처음에 추출한, 만약에 키나나무라면 키나나무에서 추출한 것을 그거 한 방울에, 키나나무 추출한 한 방울에 물을 이만큼 섞어서 그 요만큼의 또 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한 방울 섞고 희석을 계속해서 정말 물질의 파동만 있을 정도, 막 분자의 정도만 있을 정도만의 그 농도로 계속 희석을 해서 너무 미량의, 정말 극소량의 레메디를 그것을 만들어내 추출을 해서 그것을 설탕 구슬에서 입혀서 환자에게 먹이는 게 동종요법의 저기예요. 약물이 있거든요. 레메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체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물질의 진동파에 의해서 정보가 몸에 흡수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왜 물질이 있지도 없는 게 그 효과를 발휘하겠어?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 극미량의 약물에도 반응하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자연 치유를 촉발시키겠다라는 개념이 동종요법이죠. 그래서 증상은 감사한 거예요. 나와주니까, 뿜어주니까, 또 이상해 라고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사람 몸 안에는 필요 없는 것들, 나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오는 반응들을 우리가 보일 때 잘 대처를 하면 된다라는 게 동종요법의 원리인 거고요. 하네만에서 켄트, 그 다음에 아이시아가라는 의사에게까지 쭉 진행이 되는 동종요법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특장점은 부작용이 없죠. 워낙 희석해가지고 들어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발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약물도 몸에 남지도 않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전인적으로 증상을 보잖아요. 딱딱딱딱딱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 증상별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증상에 관련된 것을 대처를 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동종요법의 역사는요, 19세기 초에 그 하네만이 이제 1806년에 만들어내서 쭉 연구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19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0개 넘는 곳에 이제 이제 그 100여 년 전부터 22개 대학, 동종요법 대학이 있었었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대전들을 겪으면서 그때 항생제들이 급격하게 급성들이 그때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급성을 치료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현대의학이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요법이 쇠퇴하게 됐고, 쇠퇴하고 계속 발전을 지지부진하게 많이 못 해오던 와중에 현대의학이 자꾸 잘라내고 없애고 하다 보니까 되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연치유력 발동을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 몸은 어딘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보완으로, 대체로 무언가를 자꾸 찾아보게 되더니 동종요법의 역사를 근근히 이어오신 것이 다시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특히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동종요법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10,000명,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인도에는 동종요법 의사가 있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도에서 사사받아가지고 동종요법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꾸 발전시키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독일도 이제 원래 독일 한네만 의사가 했기 때문에 3,000여 명의 동종요법 전공 의사들이 있다는 거고, EBS에서도 또 한 번 그 동종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 의사가 자기도 의사고 그다음에 동종요법도 배우고, 그래서 뒤에 레메디들이 쭉 보이면서 이렇게
방송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동종요법 의사라고 이렇게 허가를 하지는 않지만 자꾸 의학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약사협회에서 반대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미국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FDA에서는 1938년에 동종요법 의약품은 합법적으로 이거는 처방할 수 있다라고 처방권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제가 레메디는 아닌데 우리 유니시티 제품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고민들이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이 풀렸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해수요법이라는 것도 동종요법에 포함이 됐어요. 해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소금에서부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생명 에너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더라. 그쵸? 그걸 알아챈 거죠. 우리는 그 알아채는 그 시점, 그때부터 발전을 하게 되는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한국 동종의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장점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 원장님, 여기에 한국동종의학연구원의 원장님은 서울의대 출신이고 서울의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또 영국이나 인도에 가서 직접 저명한 동종요법 의사에게 사사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동종요법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분이에요. 이 분이 2000년대에 이분이 이제 방사선 쪽 출신이어가지고 대한초음파 학술대회에서 의사들에게 동종요법이 이런 것이랍니다 라고 학술대회에 기조연설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사들도 그래? 현대의학만 보다가 동종요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하는 의사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2006년에는 통합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래요. 사실 이름을 통합으로 붙였지 언제나 다 하고 있었어요. 허준도 하셨고 대장금도 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정통의학에서 안 보고 코뿔소처럼 이 화학만 보다가 주위를 눈을 돌리니까 이것도 하다 보니까 통합의학으로 다 합치면 좋겠네 라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 이렇게 의학신문에 났어요. 통합의학의 패러다임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학술대회 하는 세미나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따왔는데, 제가 이 기억으로 연도를 여기다 안 써놨는데 2015년인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면역 질환, 장 문제, 아토피 질환, 면역 억제만 답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장애 문제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때도 문제로 계속 삼고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아토피 의사들이 해결하나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종요법으로 조금 더 이런 통합의학으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의사들은 일부 고민을 해요. 여기에 강북 삼성병원 의사도 있고요. 익산 연합내과의원 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동종요법이나 이런 통합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 한국의 의료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던 그 삼성병원의 의사는 눈뜬 봉사로 있더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좀 다 같이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자,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 동종의 빛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한국 호메오패시 교육연구회, 여기에서는 동종요법에 대한 레메디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종요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동종요법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동종요법 Q&A. 제가 이 책을 사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책에 그 쭉 역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역사에서 맨 나중에 말했던 아이시아가라는 의사가 실용 동종요법을 주창해요. 처음에 말했던 한네만, 오르가논에서 한네만은 그리고 킹켄트는 고전 동종요법을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 파가 있고, 또 한 분파로는 실용 동종요법을 주창하는 또 한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순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약을 쓰니까 약에 해가 있더라. 그것을 청소해라. 약의 해를 청소해라. 그 다음에 질환층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질환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질환의 모습을 서포트하고 도와줘서 그것을 또 없애게끔 도와줘라. 질환을 해결하게끔 도와줘라. 자연치유력이 발동하게끔. 그러고 나면 기본층이 있어요. 그 기본층은 주로 이제 정서, 마음과 관련된 거라서 질환을 해결하면 그 바닥에 있는 그 정서와 관련된 것도 서포트를 해줘라. 그러고 나면 기본 체질층이 있어요. 기본 체질층인데 그 기본 체질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원래 장이 느려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폐가 약해. 어디에 심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DNA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타자쳐져 있는 내용이겠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거죠.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나는 제왕절개 아닌 이상 엄마의 똥꼬가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학문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입이 엄마의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인체가 그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그러면 인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깨끗하게 멸군 상태로 있다가 엄마의 항문을 입으로 쭉 닫고 나오면서 아기는 엄마의 미생물을 받아요. 그러면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이 많으면 이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미생물이 많은 채로 내 체질이더라 라고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 체질이더라 살면 근데 과연 그게 체질이에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유니시티를 만나면서 예전엔 정말 체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이 미생물에서부터 무언가 발전이 된 것 같아. 저는 잘 체하는 체질이에요. 근데 잘 체하는 데는 우리 엄마의 노력봉사가 있었죠. 엄마가 열심히 치료를 안 하신 채로 나에게 장내 세균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노력봉사로 저도 같이 체하는 체질로 3대가 가요. 최소한. 할머니, 나, 할머니죠. 엄마, 나, 딸. 그래서 제 딸은 제가 안 좋은 느린 기본 체질 같은 그걸 줬죠. 학문을 통해서 줬지만 지금 제품으로 열심히 건강해지기를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귀 쫑긋 하셔야 돼요. 자, 맨 밑에 층에 원이 5개가 있어요. 건선, 그 다음에 매독, 임질,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안 보이죠? 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가운데 3개 있는 것은요. 항생제로 해결이 돼요. 현대의학이 만들어버려서 해결법을. 그쵸? 그런데 암, 결핵, 제가 그 결핵을 못 봤네요. 자, 암하고 건선은 현대의학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3개도 마찬가지로 매독, 결핵, 임질은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균이 오지 못하게 방역벽이 딱 쳐져 있다면 걔네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은 두드릴 수 있으나 우리 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면역과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실용동종요법에서는 이 5가지는 해결하지 못한대요. 잠잠하게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유니시티는요?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종요법이 연구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플라시보 반응이니까 왜냐하면 상담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생명 에너지만 있다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고요. 메타 분석을 한 것에서도 107개에서 메타 분석을 하니까 81개에서 결론은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더라. 어느 정도의 생명 에너지는 자연 치유력을 발동하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 근데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뭐가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자, 실제로 우리가 독일에서 암 전문 병원에서 이렇게 쓴대요. 비타민 셀레늄요법도 쓰고요. 동종요법도 쓰고요. 해독요법도 쓰고요. 효소요법, 영양요법, 상담요법 쓴대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우리 유니시티에서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기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기구 필요한 곳에서 하시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동종요법에서 비타민, 셀레늄, 해독, 효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시티는 식물 원료, 자연 재료에서 추출을 합니다. 왜? 인간은 자연이니까. 자연에서 유래한 인간이 화학을 쓰게 되면 자연의 치료 발동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종이니까요. 자, 그래서 자연 재료에서 추출했어요. 근데 독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보고 독도 있는 것처럼 독되는 거 제거했어요. 그러고 나면 합을 찾아요. 합을 찾아요. 합이 안 맞는 거 같이 하면 또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을 찾아요. 그래서 배합을 잘해서 추출 제거 배합을 잘하면 이렇게 동종요법 의약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더불어 유니시티 과학자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전자 발현. 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놈 프로젝트 했어요. 그게 유전자 지도를 찾는 거였는데요. 그거에서 결론이 나왔죠. 인간의 유전자는 하등동물의 유전자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 나머지 것들은 뭐다? 장내미생물이 관여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 하고 있어요? 뇌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커넥텀 프로젝트. 커넥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오늘 다 담았잖아요. 끝까지 들으셔요. 그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과연 60대 20대 20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60 20 20이 맞나요? 라는 이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죠. 우리가 인간이 아주 이전부터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과 조절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쌀을 먹다 보니까 정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먹은 거죠. 너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 20, 20이라고 우리 맘대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자꾸 만들어지지 없어지진 않더라. 그럼 이걸 없애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고 한쪽에서도 연구를 하시는 또 멋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60이 아니었더라. 보니까 태반에서 육모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추출을 하니까 아이들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 지방 분해 대사산물인 케톤체로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죠. 유니시티는 저탄고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요법에서 유전자 발현, 장내미생물, 저탄고지까지 발전하는 유니시티 과학은 동종요법을 넘어섰어요. 동종요법 그대로예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유니시티가 동종요법이라는 말에서 시작은 했으나 현재는 그것보다 더 훨씬 나아가고 있는 발전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걸 이연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거잖아요. 미네랄 해수요법을 1905년부터 동종요법으로 인정했잖아요. 우리 렉솔 제약회사에서 출발한 우리 유니시티는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처럼 100세 시대를 미리 봐가지고 1905년에 그냥 아주 발빠르게 구루병 예방약을 만들었어요. 비타민 A, D를 합쳐가지고. 그랬더니 오메가3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갖고 구루병약을 만들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메가3까지 나와서 이게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좋더래 라는 게 책에 나와 있어요. 저 줄친 게 잘 보이시면 좋겠고 안 보이시면 책을 사서 보세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시면 더욱 여러분들이 깊은 감명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1905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임상으로 결과를 과학적으로 내놨다고. 아까 동종요법은 계속 임상을 연구를 내놓다기보다 이제 그 후반기 20세기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1905년에 제품을 내놓자마자 그냥 임상 연구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냐? PDR이라는 미국의 이제 약사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보는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도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 PDR이라는 약전이죠. 이 약전에 22개의 제품들이 올라가 있는 우리 유니시티 제품들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동종요법에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발전하는 거 계속 한 발 앞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많은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같은 그냥 이렇게 동종요법의 업계에서도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많은 숫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드셔야 돼요? 알려야 돼요? 더 알려야 돼요? 더 알리고 드시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모두 다 먹고 하는 걸로 알리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어로만 써 있어가지고요. 해석을 제가 하진 않습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여기에 빨갛게 써 있는 건 뭐냐면 그 also molecular psychiatric이라고 써 있어요. 어렵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분자로 정신을, 사이키아트리가 정신의학이거든요. 분자로 정신을? 이 뭔 소리요? 정신의학은 상담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원래 원자를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유니시티의 발전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원래 원자를 연구하던 분인데 원자보다 큰 분자를 하다 보니, 이게 원자보다 큰 것을 보다 보니까 어머, 분자 구도도 찾아내고 단백질 구도도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모레큘러라고 하는 분자는 화학 성질을 띠는 그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성질을 띠는 거. 그러면 성질을 띠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된다. 식품은 엄청 커요. 원자 뭐 이런 거 세포 수준 이상의 것이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요. 원자, 분자 다 합쳐 세포예요. 맨 밑에 세포 내부에는 게놈, 리보솜, 다양한 생체 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질이 있다. 세포에 세포질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자들이 있다. 그러면 세포라는 수준에서 우리 유니시티는 넘어가지 않고 세포 주승보다 작은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뒀다. 그러면 세포 속으로 너무 쉽게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죠? 왜? 분자를 연구했던 분이 제품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 효과가 빨라. 제가 여기서 이거는 체험 사례를 말을 해야 돼요. 제가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신경계통에 독이 있는 항암 주사를 맞았거든요. 오메가3 5알을 한번 먹고요. 이러고 있었어. 팔다리가 저래가지고요. 그것도 얼마 만에? 딱 45분 만에. 속회성. 분자 수준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이죠. 정말 체험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팔이 엄청, 이쪽 부러진 쪽이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칼슘 있잖아요. 칼슘 제품을 6개를 갖다가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40분 만에 안 아프다? 어머, 이러시는 거예요. 오, 역시 속효성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됐어요. 왜냐? 분자 수준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정신의학으로까지 발전을 처음에는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정신의학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 비타민의 한 종류는 나이아신이 정신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걸 연구를 시작했어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노벨상을 2번 받으셨죠. 인물사전에도 나오고요. 1949년에 겸상적혈구 빈혈을 분자로서 나타낸 분자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분자 수준에서 하니까 유전자, 게놈도 분자 수준에서는 다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분자병이다. 그리고
분자의학을 강의를 했어요. 1968년에는 분자 농도 조정론에 입각한 정신의학. 아까 영어로 막 써 있었던 그게 이 논문의 그 아키텍트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발음 이상하더라도 이해하고 대충 들으셔요. 자, 1970년도에는 비타민 C와 감기라는 걸 냈죠. 비타민 C가 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특성을 가진, 화학 성질을 가진 내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막 한꺼번에 막 3g씩 막 먹고 하니까 감기가 훌쩍 낫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더 연구를 하게 돼서 밑에 보면은 동맥경화증 예방에 대한 비타민 C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고, 비타민 C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에서 추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C만 띵 하니 오지 않아요. 추출할 때 옆에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 분자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도 같이 보니까 미량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 적절하게 분자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분자 교정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가비타민은 이해는 쉬워요. 많이 먹어 그 뜻이니까. 분자 교정학은 무슨 데 분자를 바꿔? 교정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적정한 분자 환경을 만든다. 자, 분자가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부족해요. 채워야 돼요. 분자를 적정하게 만들어줘야 맹모 삼천지교, 그죠?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야 좋은 데 간대잖아요. 자, 분자를 좋게 만들어서 내 몸에 세포 이전에 분자를 좋게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내 몸이 건강해지더라. 분자 수준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에 텔로미어도 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자 교정학을 분자 레벨에서 최적정량의 영양소를 투여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 플러스 분자 교정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거고, 플러스 더 나아가는 유니시티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또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이야기 꼭 읽어보세요. 또 하나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그 플링 박사는 렉솔 연구소 연구원들과 합작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이었냐? 셀룰라 에센셜이었고, 이 제품은 비타민 C가 테플론 형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지방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 지방이 동맥벽에 달라붙을 수 없게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심혈관 질환은 어때요? 지방이 동맥벽에 안 붙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드시면 되겠네요. 답이 딱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유니시티는 더 발전하고 있죠? 동맥벽에 붙지만 않게만 만들까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유니시티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드셔야겠지요. 언제부터? 지방이 달라붙기 훨씬 전부터. 있는 거 닦아내는 고생, 수고로움은 좀 덜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가장 어릴 때부터, 입에 넣을 수 있을 때부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왜냐? 천연이잖아요. 천연에서, 자연에서 재료를 다 가져왔으니까, 독성도 뺐으니까 임산부도 먹어도 되고, 임산부가 먹으면 뱃속 태아도 먹는 거고, 더불어 태어나자마자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장내 세균이 아직 안 돌아왔어. 내 태어날 아기는 장내 세균이 덜 좋은 채로 받아가면 장내 세균을 좋은 걸 미리 먹여주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해를 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양과 생활 습관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영양이 황사도 없었고 산성비도 없었고, 저 옛날 아까 대장금 시대에는 농약도 안 쳤어요.
그러면 그냥 뜯어먹고 발에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뜯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 생가지와 생고추를 엄청 밭에서 따먹었걸랑요. 근데 옷에 이렇게만 문질러서 그 껍질에 있는 농약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농약을 제가 그것만 먹은 게 아니라 제가 큰딸이어가지고 아빠가 농사지면 그 농업하셨어요? 그래서 농약을 주로 이렇게 논에 들어갈 때 줄을 잡아야 벼를 쓰러뜨리지 않으니까 줄잡으로 들어갔어요. 큰딸이라서. 아빠가 이렇게 주고 있으면 바람이 나한테 와. 막. 그럼 농약 막 이러면서 농약 먹으면서 막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기절해 있고. 기절해 있었어요 실제로. 막 이게 정신없이. 또 한 번은 집에 여기 연탄 보일러 뗐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저기가 있었나 봐요.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또 제가 항암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주사를 계속 주는데 그 내 것도 아닌데 내 몸에 자꾸 묻어요. 내 몸에 얼마나 독 엄청 많았겠어요. 그걸 다 빼야 돼요. 아우 진짜 세상에 내 몸에 이렇게 독이 많았었는지 제가 대장금 시대에 살았다면 독이 그렇게 없었을 텐데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독을 이렇게 쓸어 안고 뭐가 좋다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겼어요. 아하, 디톡스를 하면 되지. 이걸 안에 있는 그 독소들을 다 빼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생긴 거죠. 당연히 해야죠. 독 뺀다는데 앞으로 내가 암이 안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저의 솔루션이 이건데 안 할 수 있나요? 안 하면 바보죠. 그냥 암으로 죽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암으로 죽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전에는 암 아니어도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생활비 80만 원으로 살 때. 왜냐면 남편도 별로 못 벌고 저도 아파서 못 나가고 아파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저렇게 해 없는 곳에서 살면 내가 암도 안 생겼을 텐데 대장금을 보면서 막 대리만족하면서 나도 푸드닥터가 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이게 살지 못한다. 이제 벌써 농약을 다 쳐버려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 땅, 내 땅, 네 땅, 브라질 땅 다 브라질 땅도 다 우리의 최고의 그 지구의 보고라는 그 땅에도 막 다 막 하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벌초. 예, 벌목 죄송해요. 벌목하고 거기다가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음식물도 우리 애가 좋아하는 땅도 음식물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환경에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산업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연인이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에 들어가는 그 산에는 산성비 안 내리나요? 내리잖아요. 내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도 자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자연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야 돼요. 뺄 거 빼고 자연으로 채우고 또 뺄 거 빼고 자연으로 채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가 만들어주라고 안 했는데 자동차 만들어갖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전에는 과거 시험 보러 막 15일간 막 이렇게 한양으로 걸어가고 했는데 호랑이 만나 싸워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3시간이면 가불어. 그러니까 호랑이도 못 만나. 없어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 몸은 자꾸 빼지 않는 독만 쌓이니까 지방이 동맥벽에 붙고 그래서 막 막혀서 하고 막 죽고 1년에 3만이 막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저는 응급처치해서 살려야 된다고 교육하러 다니고 있고 막 아니 그게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아예 예방을 하면 영국 같은 데는요. 영국 뭐 이렇게 유럽 지역은 다 의사가 공공이에요.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예방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수술해야 월급이래. 수술해야 돈이 더 많이 나와. 환자한테 돈을 특진료 받으니까. 그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양심적인 의사는 최대한 스스로 줄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양심적인 의사가 고용인이라면 원장한테 찍혀요. 그래서 원장이 자꾸 수술하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야 돼요. 차려서. 이렇게 동맥벽에 자꾸 붙는데 저렇게 찢어지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활성산소가 만들어. 근데 찢어지는 걸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가서 이렇게 약이 가서 쭉 해주나요? 약 HDL이 가서 쭉 예쁘게 해주려고 해도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먹어서 HDL도 낮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뇌세포 인지질도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만들어. 동맥벽 부서진 데 고치려고 가려고 해도 못 만들게 만들어. 이거는 나으라고 하는 건지 병을 주고 또 주고 더불어 주는 건지 1+1도 아니고 옵션으로 막 자꾸 줘요. 환자들은 고혈압약 주면서 위장약을 갖춰주는 걸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줘요? 고혈압약만 먹으면 되는데 위장약을 왜 줘요? 고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위장이 병이 나요. 그러니까 병 나지 말라고 예방적으로 줘요. 근데 위장약을 먹으면 또 무슨 병이 나요? 위장이 자기 치유력을 발동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럼 뭐예요? 자꾸 병은 만들어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고. 제가 이런 약을 먹었답니다. 놀바덱스라고 하는 항암제. 에스트로겐은 못 나오게 하는, 저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막아서 암을 예방한다고 여성이길 포기한 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먼스 포뮬라2를 먹고 여성이 돌아왔네요. 네. 여성이 돌아왔어요. 한참 규칙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는 나날이고요. 여기서 볼게요. 약의 이상 반응. 약을 먹어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데 흔하게 빈혈이 생기고 흔하게 백내장이 생기고 흔하게 트리글라이세라이드가 증가해요.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증가한대요. 흔하게 악성 신생물이 생긴대요. 흔하게 양성 신생물이 생긴대요. 내 몸에 구슬을 막 달고 있으래요. 흔하게. 이게 부작용을 의사가 저에게 설명해 줬을까요? 안 해줘요. 그럼 약사가 설명해 줘야지. 약사는 약에 대한 부작용 효능을 설명해 주라고 배운 직업이잖아요. 의사가 바빠 설명을 못 해주면 약사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설명을 못 들었답니다. 5년 먹었는데. 맞아요. 의사가 먹으라면 먹으라고는 하는데 저도 참 모자란 사람이었나 봐요. 5년 먹으라니까 암 예방하려고 먹긴 먹었어. 부작용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근데 먹긴 먹어야겠어. 왜? 대안이 없어서. 암 생기면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유니시티를 이 약을 먹던 도중에 만났다면 이 약을 내 맘대로 끊던, 의사한테 파이팅 싸워가지고 끊던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먹고 지방간 생겼잖아요. 3년 먹었는데 지방간 생겼고 TG, 트리글라이세라이드가 319까지 올랐어요. 의사는 약을 주는 건가? 병을 주는 건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심란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기도 했었어요. 의사도 몰라야 이걸 다 외우질 못해요. 왜냐하면 약사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요즘 AI 시대라 의사들이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를 해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저도 책 한 권 읽는데 일주일로 넘게 걸리는데 의사들이라고 저보다 빠르긴 빨랐지만 뭐 책 한 권 읽는데 막 1초면 읽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논문은 쏟아져 나오는데 1초 만에 읽질 못하니까 그 많은 정보를 다 모르니까 의사들도 다 외우질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고 알았어도 의사도 방법이 없어서 처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대의학이 제약회사와 너무 합이 잘 맞아서 그 합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눈을 조금 돌려서
요즘 추세인 통합의학 플러스 기능의학에도 우리는 눈을 좀 돌려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디톡스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거죠. 떠다니는 거, 쌓여있는 거, 묵은 거. 여기서 표현한 어와 뭐 혈 이런 것들은 사실 순환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예전에는 중금속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홍수처럼 범람하게 만들어서 다 끄집어 내리고 나니까 상처 있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현재 독소가 그렇게 쌓여서 저처럼 항암제, 농약, 뭐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몸체로 그냥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넣어도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해내고 나면 더 빠른 흡수로 더 분자 수준으로 쏙쏙 들어가게 할 수 있겠으니까 디톡스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디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톡을 할 때에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몸이 얼마나 해를 가지고 있었으면 디톡을 했는데 토 나오고 설사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게 우리 몸이 정상화가 많이 아니었다. 내 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동안 많이 쌓아놓고 있었구나. 미안해, 내가 청소를 못 해줘서. 우리는 청소를 해주고 나서 거기다가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쁘게 차곡차곡 쌓으면 내 몸이 정말 분자 수준에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빼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것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불순물을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말했던 것처럼 갈라졌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에너지가 바짝 생기나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에너지 한 잔을 주면서 자, 그래, 에너지를 내, 힘을 내. 그러면 에너지를 먹고 활성산소 없어지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딱 챙겨가지고 아싸 화이팅! 막 동기부여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갈라진 땅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뭘 채워줘야 돼요? 정답! 제가 이렇게 퀴즈를 알게 모르게 돼도 대답을 해주시는 센스. 자, 성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홍수처럼 아까 말했잖아요. 홍수처럼 줘야 돼요. 깨작 주면 어떻게 돼요? 깨작 주면 먹었다 말았다 이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자라난 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깨작 먹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부족할 땐 디톡스를 해버리고요. 그냥 홍수처럼 범람시키게 확 줘버려요. 이렇게 가득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차게끔 찰랑찰랑 차면 내 몸에 이 벼에 땅에 있는 그 미량 영양소들이 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연결이 돼요. 물로써 순환으로써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식물도 뿌리에서부터 쭉 순환이잖아요. 우리 몸도 어디서부터? 우리 심장이라고 해야 돼요. 심장에서부터 순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봐봐요. 이 벼도 생각해 보세요. 영양분은 물은 많이 받았어. 근데 줄기가 막혔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피가 막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디톡을 해서 다 빼냈으면 피를 통하게 순환을 하게 만들어야 그것도 자연 치유력을 발동하게끔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채울 때 부족한 부분 채우시는데 이제 이렇게 물로 채우시고 기본 영양분 채우시고 피도 청소하시고 이런 것들 다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니시티 제품이 그거였잖아요. 자연 치유.
자연 물질에서 유래한 걸 다 추출해서 우리 몸을 하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유래한 우리 인간을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생존을 원하는 우리 몸이 뭐라고 말하나? 그래? 너 어디가 아프대? 그래? 너 어디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라고 누구한테 물어줘야 돼요? 나에게 물어줘야 돼요. 뭐로 신호를 보내요? 부족하다고. 눈이 빡빡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눈의 가운데 초점이 안 맞다고 신호를 보내고, 어머 여기 골반이 아프네? 여기만 살찌네? 골반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쪽 살 안 찌고 이쪽 찌면 골반이 삐뚤어진 거예요. 골반이 삐뚤어졌대. 걷는 게 바른가? 보는 거. 내가 내 몸을 관찰하지 않으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발동시키기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빼고 채우고 자연 치유력을 계속 활성화시키게끔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내 몸이 건강한 생존의 반응으로 가는 것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막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추구하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잘 넣어줘서 우리 몸이 잘 발전되어 나가게끔 해준다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보신 분? 오, 보신 적 있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자, 제가 뇌파를 찍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이제 배워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잠시 설명을 하자면 저희 엄마 겁니다. 친정 엄마 건데 저희 엄마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올렸는데 저희 엄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심박동기를 달고 혈전이 만들어져서 그게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됐어요. 그래서 왼쪽 뇌를 망가뜨려서 오른쪽이 저기가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왼쪽 팔도 못 써요. 지금 현재는 왼쪽 팔 못 쓰고 혼자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들은 MRI 안 찍고 눈뜬 봉사로 그냥 퇴행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퇴행성이라는 말은 나도 하겠어요. 진단 안 했어도 퇴행성이요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무슨 약을 먹었겠어요? 심장약 먹었겠죠. 의사가 심장약 먹으면서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먹다 보면 당뇨 생겨요. 당뇨약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치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장약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드세요. 드렸더니 뇌가 맨 왼쪽에 있는 게 2019년 9월에 처음 뇌파를 찍은 저희 엄마의 뇌파인데요. 왼쪽 뇌가 망가졌어요. 위에 있는 게 왼쪽 뇌예요. 왼쪽 뇌는 밭처럼 보이죠. 밭. 저기 자란 풀자란 밭. 잡초처럼 보여요. 자, 오른쪽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그나마 안정적인 뇌파예요.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뇌파.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많이 이상하죠. 그리고 2019년 9월 거가 좌우 비교를 하자면 좌우도 달라요. 왜냐하면 왼쪽 뇌가 많이 망가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왼쪽 뇌든 오른쪽 뇌든 이 모습은 약의 독성, 약의 해 이런 것들이 뇌 속에도 다 깔아져 있다는 뇌파예요. 그냥 뇌파들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맘대로 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요. 그런데 그 위에 숫자를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연령표준 7이라고 써 있어요. 7Hz.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저게 한 9 정도 되면 가장 좋아요. 7은 그냥 전 세계적인 평균이에요. 그 연령대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니까 우리는 9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7과 6이었어요. 왼쪽 뇌가 6이었는데 그 6은 7.5 이하는 치매예요. 그냥 양쪽 다 치매였어요. 치매약도 먹고 있었고요. 엄마가 내가 자꾸 요즘 잃어버린다 막 이러면서 막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1년 2개월을 뇌파 훈련을 뉴로피드백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켰어요. 2020년 11월에 찍은 것이 오른쪽이 1 올랐어요. 왼쪽은 똑같아요. 자, 왼쪽 뇌가 원래 안 좋았었던 뇌죠. 아팠던 뇌니까 계속 훈련을 했는데
약의 해들은 많이 사라져서 양쪽이 조금 비스꾸무리하게 변하긴 했으나 이 치매의 수준을 넘어가진 못했어요. 치매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와 제품을 2월 중순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중순이니까 딱 2개월 드셨잖아요. 2개월 동안 처음에는 그냥 C 플러스만 드셨어요. C 플러스하고 이제 클리어소트를 해가지고 제품 2개를 드셨었는데 제품 2개를 드시고 저와 만나서 저의 집으로 이제 집 이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한 달째 살고 계신데 한 달째 살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메가로 먹였어요.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4월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 찍은 거예요. 엊그저께 찍었더니 왼쪽이 8 됐어요. 자, 이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채우니까 1년 2개월을 했는데 안 바뀌던 것이 2개월 만에 확 바뀐 거예요. 이게 분자 수준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정신의학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뇌파로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쵸? 정말 제 거는 아직 못 찍었어요. 바빠가지고 못 찍었는데 제 거를 보기보다 저희 엄마 걸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아서 그림도 좀 표시가 나잖아요. 가운데 거보다 그다음에 4월 거가 확실하게 조금 위에 거랑 비스꾸무리하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우리 이제 뇌파는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최적화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7.5에서 넘어서 양쪽 다 치매를 벗어난 수준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다른 피드백을 해서 생체에 에너지를 올리고 하더라도 분자 수준에 세포 수준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면 한계가 있더라. 이런 한계를 유니시티 과학의 분자 수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달시켜 오는 그 제품으로 분자 수준으로 세포 수준으로 쏙쏙 들어가게끔 나노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시게 한다면 기존 하고 있었던 것들과 병합해서 피드백을 더 활성화시켜서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우리는 먹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면 그건 정말 빵점. 먹어보고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오니까 난 안 먹겠어. 그거는 동종요법을 모르는 사람. 왜? 같은 증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낫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먹어야 된다. 동종요법으로 같은 증상이 또 나오면서 그게 치유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그러고 드시기만 하면 몇 점? 50점. 드시고 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먹고 좋아지면 자기중심적. 나 먹고 좋아졌으니까 너도 먹고 우리 모두 건강해지고 피도 깨끗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통이 잘 되면 열매가 잘 열듯이 우리는 먹고 좋아져서 알리니까 열매가 열리잖아요. 무슨 열매? 멤버의 열매가 열리면서 그 멤버와 관계십. 우리는 인간은요 혼자 살게 생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연과 밸런스를 맞춰가며 살지만 인간은 고등동물이라서 이걸 해야 돼. 이걸 나눠야 돼. 나눠. 뭘? 내 마음도 나누고 네 마음도 나누고 제품도 나누고 같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누는 걸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살면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멤버의 열매를 가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또 뭐가 따라와요? 뭐니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은 뭘까요? 많이 배워서 교양을 쌓아서 지식을 쌓으라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이고 좋은 데 가서 돈 벌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너 먹고 살라고, 먹고 살으라고, 좋은 데 가서 많이 먹고 살으라고. 아니지, 잘 먹고 살으라고. 근데 많이 먹어서 병 생기고, 많이 벌려고 많이 스트레스도 같이 먹어서 병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환을 잘 시켜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와 같이 따라오는 머니로 멤버의 부자와 마음의 부자와 무슨 부자? 건강의 부자와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호사로 정규직으로 20, 30대를 보냈다면 건강이 무너져. 비정규직으로다가 보건교사로 보냈다면 그 다음에 또 건강이 또 무너져. 이래가지고 상담사로 프리랜서로 갈수록 돈은 적게 벌고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이거는 바닥으로 자꾸 추락하는 느낌적인 느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그 책을 이게 뭔 의미지? 라고 했어요. 나니까 추락도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도 생기는데 유니시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럼 저의 50대 100대는 유니시티를 만나지 않았다면 병은 더 들었을 것이고 돈은 더 없을 것이고 그럼 난 요양병원에 가는데 돈도 없어서 요양원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서 고독사 했어야 하나, 우리 애한테 돈을 잘 벌으라고 막 푸시를 해서 공부해라고 했어야 하나, 막 고민을 엄청 해냈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유니시티를 만났어요. 근데 남들처럼 살 것인가, 먹고 건강해져서 건강만 해질 것인가, 내가 사업을 안 해보고 영업도 안 해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영업도 영업이더라고요. 남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유석준 사장님이 강의하는 거를 들었는데 거기서 아니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노비처럼 세경 받는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뒤통수를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자, 저는 이제까지 세경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세경도 얼마 안 줘. 일 찌끔 하니까 찌끔 준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너는 몸도 안 좋으니까 찌끔 벌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남들처럼 계속 살다 보니까 나는 계속 무너질 것 같고 막 비전이 나는 꿈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막 복지관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 방법은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이래가지고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남들처럼 막 살 수밖에 없는가 고민하던 차에 유니시티를 만나고 나니까 어머? 먹기만 하고 건강만 해줄까? 영업을 안 해봐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니까. 근데 남들 다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육사업으로, 그래 동종요법이래. 제 지금 교육사업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동종요법이 이렇대요, 유니시티는 발전하고 있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팔고 있는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좋은 제품이래. 너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 치질 있잖아. 그럼 괜찮잖아. 숨기고 싶은 비밀 우리는 같이 숨겨줄 수 있어. 평생 숨겨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라고, 남들처럼 살지 않겠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로서 1인 기업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가 강의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특출한 능력으로 더 멋진 체험들과 멋진 능력과 멋진 지식들로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쵸? 멋지게, 그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니시티 과학 교육 사업에 뛰어듭시다. 그래서 관계와 건강과 열매를 맺는 머니가 같이 나오는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같이 얻는 멤버의 부자
멤버의 플랫폼의 오너가 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라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줌을 통해서든 이 자리에서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